톡톡 사연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런 사이다 사연을 제보하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늘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만 했었던 제가 이런 통쾌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결국 오네요.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건요. 결혼 생활 이후로 저에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골고루 했던 두 동서에게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저도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한 제 사연을 더 시원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내야겠어요. 아직 어떤 날들은 제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어렸을 적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 때문이 아닐까.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원망을 하면서 하루를 다 보냈던 날들도 있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저는 부모님과 얽힌 어렸을 적 기억을 하나하나 풀어내게 됐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손가락에 박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같은 거라서 그걸 품고 평생을 살아왔을 때는 아픈지도 몰랐다가 이 기억을 끄집어내고 건드릴수록 통증이 점점 번져가기 시작한다고요.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을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울고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게요. 어머니랑 함께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셔서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울고 계시는 모습이라서 지금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는데 가끔 꿈에 나오더라도 웃는 모습으로 나오신 적이 한 번이 없었어요. 그게 자식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어렸을 때도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 저까지 이 세 식구가 단란하게 지내던 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울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저를 안아주셨던 날들이요. 그러나 그 날들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이제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끌어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옛날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 맞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 여자한테 당장 전화해봐. 당장! 어머니가 늘 괴로워하던 이유는 아버지의 외도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아버지의 외도를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을 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외할머니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아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따뜻하던 저희 어머니의 성격과 날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괴로워하던 어머니는 날이 지날수록 의부증이 더욱 심해졌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어머니가 언제라도 제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아서 늘 무섭고 쫓기는 기분이었죠. 제가 지금도 크게 화가 나더라도 저한테 창피하거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밖으로 잘 표현을 못해요.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냥 웃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얘기를 듣는데도 실실 웃고만 있나 하고요. 그런데 그건 역시 괴로운 제 어린 시절과 관련되어 있던 거고요. 어머니가 늘 울고 소리 지르고 화만 내니까 어린 제 딴에는 어떤 식으로든 엄마를 웃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엄마 앞에서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웃었던 게 습관처럼 박혀버린 거죠. 이렇게라도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요?
지금도 당연히 크죠.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과연 저한테 올까 싶어요. 그러나 단 하나 분명했던 것은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이나 절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파렴치한 말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어린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돌볼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본인을 선택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인아,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 아빠도 아픈 엄마를 돌보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야. 엄마는 아픈 상태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지. 그렇게 엄마가 치료를 받고 다시 수인이를 보기에 괜찮은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인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은 엄마가 너무 아파서 엄마 한 사람도 챙기기 힘든 상황이니까 수인이까지 돌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엄청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빠랑 수인이랑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거든. 아빠는 우리 딸 생각이 궁금하네.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어머니의 집착이 더욱 심해질수록 아버지는 가정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증세는 더욱 악화됐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집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들을 토해내기라도 하듯이 두 사람 다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으면 상대방을 깊숙하게 찌르기라도 할 것처럼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저는 그냥 어떻게든 좋으니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엄마는 왜 저런 바람피고 있는 남자를 끝끝내 놓지 못해서 붙들고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귀를 막고 방 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좋으니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린 저의 생각보다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던 회사는 어머니의 병증과는 상관없이 승승장구했고 이제는 제법 기업의 형태를 갖춘 상황에서 회장 승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덧 자라 중학생이 됐고 학교에서도 저희 집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가십거리가 되곤 했죠. 어쨌든 아버지가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려는 그 순간에 저의 오래된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좋으니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요. 수인아, 지금 바로 병원으로 어머니가 학교에서 갑자기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수화기 너머로 하셨던 말들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부증이 심해져서 스스로 상처 입히는 수준까지 달하자 병원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본인을 평생 가두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있었던 거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아버지의 수행기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있던 중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러 가는 거라고 오해했던 어머니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6차선 도로를 마구잡이로 달렸고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고요. 너무나 끔찍한 어머니의 마지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 제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되시나요? 핸드폰을 하면서 운전을 하느라 달려오는 어머니를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던 화물차 운전사보다 본인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러 가는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아버지가 저는 결국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병원에서 저는 어머니의 시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끔찍한 사고에 제가 마주하면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게 이유였어요. 얼마나 웃고 계시던 날들이 없었으면 장례식장에 있는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마저도 웃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건 저였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끝나길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설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 싶어서 괴롭기도 했고요. 장례식장으로 저를 데리러 오신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와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두들겨 패셨던 것 같아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냐고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구석에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 엄마 죽인 여자한테 평생 엄마 소리 부르고 살라고? 내 손주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는 꼴 나는 못 본다. 이 애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양식미 있으면 다신 찾지 말어. 데리고 가고 싶으면 날 죽이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얌전히 내 눈에 띄지 말고 기다리든지. 네 놈이 잡아먹은 게 우리 딸 하나면 족하지. 내 손녀딸까지 그 꼴 내는 거 나는 절대 못 보니까 세상 뻔뻔한 놈, 세상 비겁한 놈. 할머니의 엄포에 아버지도 더 이상 저를 잡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지방으로 내려가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한 달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 충격에 실어증을 앓았던 거죠. 저희 할머니는 그런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제가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겠죠. 그러나 할머니를 따라왔던 그 선택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외할머니를 따라 내려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에게 수십 통의 뭐예요? 수백 통이 넘는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 알았네 연락이 왔었고 어떤 날은 할머니에게 제발 비밀로 해달라면서 본인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앞까지 찾아왔던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왜 어머니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면서 차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버지가 평생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너한테 준 상처 갚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다. 그치만 널 평생 못 보고 산다는 건 나한테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죄값이구나. 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를 가장 많이 닮은 내 딸이다.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끔찍하다고 하더라도 외할머니보다 어머니보다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이 아비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염치가 있어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종종 아버지에게 이렇게 얼굴이나 보여주면 안 되겠니? 평생 널 못 보고 산다는 사실이 지금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괴로움이구나. 지금 생각하면 어느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가정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왜 자기 손으로 이 모든 관계를 속시원히 끊어낼 수 없었는지, 그게 혹시 나 때문은 아니었는지 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했고 그 진실을 얘기해 줄 어머니 역시 제 곁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저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끝나버릴 두 분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저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관계에는 명확한 끝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은 이렇게 끔찍한데 이 인생을 만든 원인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누구 하나 죽일 듯이 원망할 수도 없고 결국 그 관역 잃은 화살은 저에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답답한 기분만 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그때는 더 쉽고 빠른 방법이었기에 결국 저는 그 방법을 택했던 것뿐입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아버지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거의 절연하다시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빠르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도 하나였어요. 저에겐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 다 그렇듯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시콜콜 떠들고 이러는 저에겐 하등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서 독립하는 것, 언제까지고 할머니 품 안에서 다 늙어서 꼬부라진 할머니의 진을 빼가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회사에 생산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0살이었네요. 아프고 바쁜 시간들 속에서 제 청춘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었지만 어떤 시련도 제가 겪어온 인생의 굴곡들 안에서는 평탄하게 흘러가는 사소한 작은 문제들일 뿐이었어요. 어떻게든 술을 만들어서 저에게 연락해오던 아버지의 연락도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잦아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원망의 감정이 피어올랐죠. 어떻게든 나와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렇게 애절하게 굴더니 결국 이것도 또 말뿐인 약속이었구나 하고요. 남들한테 티를 내진 못했지만 그래서 전 어느 순간 약속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들은 사소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속으로 곱씹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자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반복됐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약속에 집착하는 얘기를 꺼내냐면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고 시댁과 가족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바로 제 선임인 사람과도 업무 외적인 일로는 말 몇 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말을 나누는 그 시간도 견디기 힘들어 귀찮긴 하지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점심시간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없는 뒤쪽 공터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그냥 살기 위해 꾸역꾸역 밥을 넘기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거는 거예요. 아유, 제가 식사하는데 방해한 건 아니죠? 저도 하필이면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죽을 좀 싸왔거든요. 식당에서 혼자 죽 펼쳐놓고 앉아서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어디 아픈가 보다 할까봐 조용히 좀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귀찮지 않으면 저도 이 옆에서 같이 식사 좀 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저와 달리 주눅 들어있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사람. 남편의 첫 인상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전세 낸 것도 아니었으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계속 흘깃거리며 이것저것 말을 걸더라고요. 나중에 남편과 만나고 나서 들었던 얘기지만 사실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남편이 늘 제가 그 자리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마음이 쓰여서 언제 같이 한번 밥을 먹으면서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접근 아닌 접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누군가랑 그렇게 같이 앉아 다정하게 밥을 먹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 매실액을 좀 싸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저는 속 안 좋을 때 이걸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침 할머니께서 매실액을 담그셔서 오늘 양을 좀 많이 싸워서 괜찮으면 이건 놔두고 드세요. 아유,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요. 잘 마실게요. 이렇게 귀한 걸 받으니까 내가 꼭 보답을 해야겠네. 저 배 아플 때 말고도 괜찮으면 이렇게 종종 같이 밥 먹어요. 그때는 말 많이 안 걸고 심하게 귀찮게 안 할게요.
한국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빈말이 그런 거잖아요. 잘 지내냐? 나중에 밥 한 끼 같이 하자. 남편이 했던 얘기도 당연히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하는 빈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뒤로 남편은 제가 매실액을 담아주었던 보온병에 사탕이며 초콜릿을 잔뜩 담아서 돌려주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가끔씩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 얘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외할머니밖에 계시지 않았는데 늘 손녀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외할머니에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힘든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기엔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얘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 3개월, 반년. 저희가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세상을 일찍 든 어머니의 얘기라든지 형제들과 늘 비교를 받고 구박을 당하는 남편의 얘기라든지요. 가족이라는 게 내 생각엔 그래요. 꼭 같이 산다고 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것 같은데 어떨 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많아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데 단지 호적이 묶여있던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남편 역시 쉬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뜨셨고 시아버지는 그래도 남편에게 좋은 어머니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재혼을 하셨답니다. 자기 자식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인데 남의 자식을 온전히 제 자식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계모인 현재 시어머니는 본인이 데리고 온 두 아들에게만 넘치는 사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 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온 덕분에 배가 다른 형제를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근히 괴롭히고 조금만 잘 되더라도 시샘하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이 세상 천지에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들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족이 있든 없든 가족 때문에 힘든 일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걸 안고도 저렇게 밝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느끼고 남편을 만나면서 늘 어두웠던 저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눈 건 도시락만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아픈 기억과 그걸 위로하는 과정에서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 사람만 있다면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유 모를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는 날 회사 사람들이 너네 둘이 언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했냐면서 다들 기겁을 할 정도였어요. 사실 남편이 얘기했던 그 모종의 차별 같은 것들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시집을 오기까지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이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잘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날에도 남편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생과 동서들이 생각이 짧고 가볍게 말을 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요. 제가 어디 그런 거에 상처받을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 그 태도에 저까지 덩달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혼이 뭐 그렇게 대수인 일이라고 가족들까지 다 불러 앉혀놓고 허락을 받니? 얘기 들어보니까 대다른 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딱 수준 맞춰서 끼리끼리 애들끼리 결혼하는 것 같은데
성인만 되면 두 사람이 알아서 혼인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이 허락이 필요한 일도 아니구만. 이렇게 유난을 떨긴. 뭐 결혼식 때도 뭐라도 보태달란 얘기 꺼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 다 불러앉혀 놓는 거니? 가족이 있으니 당연히 다 불러앉혀 놓고 결혼 허락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것마저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오신 건지 남편한테 세계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별 유난을 다 떤다는 식으로 타박을 주셨습니다. 냉담한 태도는 두 서방님과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두 서방님과 두 동서가 겹사돈 지간인데 처갓집이 제조업 쪽에서는 그래도 꽤나 큰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집 오면서 자매지간끼리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않겠냐고 처갓집에서 강남 고급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고 거기서 그 두 집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지내면서 남편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벽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혼하면 어디로 들어가실 건데요? 집은 사실 수 있으셔서 결혼을 하시는 거죠, 두 분? 어머,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렇죠. 요즘 세상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하는 집도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건 애한테 미안한 일 아니겠어요? 저희 애들은 들어가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영어 유치원 대기 걸어놓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세계가 있어요. 당연히 집 하나 없이 결혼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뭐 결혼식 하는데 보태달라고 집이 없으니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할 사이니까 부모님한테 허락이든 통보든 얘기를 하는 게 예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약이 당첨돼서 곧 입주할 거고 입주하고 나면 가족들 다 같이 초대할게요. 회사에서 늘 밝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가족들 앞에 있으니 풀이 죽어서 한마디도 쏘아붙이지 못하는 남편을 보니까 괜히 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집 있다, 뭐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다. 제가 나서서 괜히 더 큰 목소리로 해명을 하니까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도 됐다고 했어요. 앞으로 평생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야 할 식구인데 겨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받을 정도로 먼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저희 할머니는 당연히 제 결혼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고 한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결혼 소식을 알려야 할지 말지요. 아버지에게 오던 연락도 뜸해졌던 때였고 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그 사이 새 결혼을 한 분과 자식을 낳고 가정까지 꾸렸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 반에 바라는 것도 없는데 저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소식을 알려봤자 뭐 하겠냐 하는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결혼해요. 와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하고요. 바로 전화가 와서 상황을 막 해물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신 것 같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축하하고 네가 살다가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좋은 사람을 골랐을 거라고 확신하고 진심으로 제 인생을 먼 곳에서 축복하겠다는 진심 어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그동안 가슴에 깊게 박혀있던 말뚝 같은 게 쑥 하고 뽑혀나간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결국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화해 아닌 화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건 남편의 사랑 덕분이었다 생각하니 더욱 고마웠고 잘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저희 두 사람이 든든하게 기대고 의지한다고 해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로 따지면 저희 두 사람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난파되지 않았던 것뿐이지 배를 흔드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아닌 두 동서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동서가 자매지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형님 동서지간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자매처럼 붙어 다니니 제가 아무리 시댁 식구니 잘 보이고 싶고 친근하게 지내려고 먼저 다가가 봐도 결코 끼어들 수 없는 자기들만의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고 의지할 곳이 시어머니보다는 동서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야 당연히 잘 보이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했죠. 나름대로 회사에 있는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봐가면서 동서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다가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집에 큰일이 있다고 하면 맏며느리지만 동서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일을 더 도맡아서 나서서 했어요. 회사 생활이 그렇듯이 나만 잘하면 잘 굴러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집살이란 게 말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잘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 성에 차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게 그게 시집살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도 이제 동서들과 억지로 친하게 지내보려는 건 그만두자 싶어 반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였는데 그날도 저와 남편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겉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화 주제는 어느덧 여름 휴가에 대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가족들 다 같이 가까운 양평이라도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근처에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서 숙소랑 근처에 어디 가면 좋을지 맛집 같은 것들도 좀 알아봤는데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들로 해서 몸보신한다 생각하고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가족 중에서 제일 저희 생각을 많이 해준다고 하셨던 아버지만이 그래 첫째가 한번 알아봐라 하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뒤이어 툭 던져오는 동서의 얘기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띵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형님, 양평은 무슨 양평이에요? 이번에 저희끼리 동남아 여행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형님은 뭐 따로 알아보실 필요 없으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큰아주버님 회사에서 월급 얼마 안 된다고 연장 근무에 주말 특근에 안 쉬고 계속 일만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일정 맞추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끼리 그냥 알아봤죠.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버님이랑 형님네 일정에 여름 휴가를 맞출 순 없잖아요. 그런 걸로 뭐 섭섭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래, 애 서운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너네 머리 안 아프게 안 알아봐도 되고 둘째네랑 셋째네가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니까 고마워는 못할 망정. 그리고 너네 이번에 입주하는데도 임대 아파트라며? 요즘에 애 낳아놓고 학교 보냈는데 임대 아파트 산다고 소문나면 주변에서 임대 거지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더라.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부지런히 벌어서 전세라도 최소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 그런 상황에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삶에 여유가 있어야 여행도 마음이 편히 가는 거지. 첫째 네 입장에서 그런 거 다 사치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첫째 동서 편을 드는 것을 보니까 가족들은 이미 저희랑 같이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행 일정을 다 짜놓은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섰던 건 저희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여름 휴가 하나마저도 같이 갈 수 있냐, 여유가 되냐, 저희 사정을 물어봐 주지도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허허실실 웃으며 잘 넘어가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같아 보였고요. 그 사이에서 시아버지만 눈치를 좀 보시면서 너네도 일정 맞는 날짜 있으면 맞춰서 따라와라 하시는데 이미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죠. 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비하면 그 정도는 굉장히 사소한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자매인 두 동서의 갑질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 긋기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재유가 여유가 없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도 맞고 동서들과 같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다 참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청약을 통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둘이 같이 버는데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은 됐지만 그때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때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아이 낳고 좀 더 여유롭게 좋은 곳으로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둘이 살림을 시작하기엔 임대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두 동서는 그 아파트가 마치 본인들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틈만 나면 아파트를 가지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집들이 겸 가족들을 모두 초대한 날에도 두 동서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한동안 저희 아파트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시부모님까지 도착하셨는데도 둘째, 셋째 서방님과 동서들이 콧배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설마 자기들끼리 집들이 안 오겠다고 보이콧이라도 했나 싶어서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내 동서한테 먼저 전화가 없는 겁니다.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와 보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주차장에는 경비 아저씨가 쓰러져 앉아있고 잔뜩 화가 난 막내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아저씨 무슨 보험 사기꾼이야? 자해공갈단이야. 아저씨 여기 경비 맞아? 아니 난 멀쩡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허리야. CCTV에도 다 찍혔어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운전을 하십니까?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부부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신 경비 아저씨였기에 보험 사기나 자해 공갈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동서가 과속을 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들 눈이 어떻게 된 건지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넘어져 있는 경비 아저씨를 부축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연락을 하라면서 아저씨에게 제 명함을 건넸고 동서는 그런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빽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대 아파트가 뭐 다 그렇지 뭐. 경비를 고는 사람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수준 뻔한 건 매한 가지 아니겠어? 형님은 언제 본 사람이라고 경비 아저씨를 그렇게 챙겨요? 누가 보면 경비 아저씨랑 형님이랑 둘이서 짜고 사기친 줄 알겠어. 하여튼 집들이고 나발이고 기분 상해서 더는 여기 못 있겠으니까 여보 언니 당장 가자. 형님도 당분간 저희한테 연락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 저희랑 수준 안 맞는 거 아시죠? 상정도 하기 싫으니까 연락 마시라고요. 사고 처리도 아직 안 한 상태로 창문을 쾅 닫아버리고 또 난폭 운전을 하면서 주차장을 손살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개념 없는 시댁이 저지른 실수에 경비 아저씨께 대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집들이를 즐기려던 저희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봐도 분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길이니 피해서 가자는 마음으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이런 일들이 살면서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될지 생각하니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에 대해서 끝나면 오죽 다행이게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보기만 했었지만 부모가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에서 안 끝나고 자식까지 그 무시가 대물림 된다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자식을 낳았는데 동서들이 저희한테 대하는 태도 마냥 굴 것 같아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돈으로 찍어 누르려는 동서들의 태도를 이길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든든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까지 생각하니 불현듯 살며시 아버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하라던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미워했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치니까 저도 서러운 마음에 부모 먼저 찾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무슨 심정인지 이해는 하시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단 한순간도 받았던 적이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버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오랜만에 찾아간 아버지 회사는 더욱 크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회장으로 승격된 지는 이미 몇 년이 되셨고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재혼은 하셨지만 아이는 평생 갖지 않겠다 그리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서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시작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눈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아버지에게 시댁 얘기, 동서들에게 무시받고 있는 얘기를 하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선 당장 이사부터 가거라. 이미 그 아파트에서 동서들이랑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휘말렸는데 거기 있어봤자 너희 좋을 게 뭐가 있겠니?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내 딸 결혼식에 손잡고 입장하고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제서라도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 김비서 자넨 법무팀장 좀 내 방으로 들르라고 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제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물려줄 재산들을 정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걸 갑자기 찾아와서 덥석 받는 저도 염치가 없다 싶었지만 그간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던 탓인지 이것만 있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다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쟁쟁한 정관예우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팀 팀장이며 팀원들을 방으로 들라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관해서 CCTV를 확보하고 뺑소니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제 연락을 받고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온 남편도 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떨떨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모자란 제 가족 때문에 처음 뵙는 장인어른한테까지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앞으로 살면서 성실하게 살며 갚아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도 남편의 선함을 바로 알아보셨는지 다른 것 필요 없이 내 딸만 행복하게 해주면 그거 이상으로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이사를 마무리하고 경비 아저씨가 동서를 뺑소니로 고발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동서의 전화를 받고 나서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죠. 형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날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살짝 접촉사고 있었고 이 자해 공갈단 아저씨가 바로 누워버린 거. 이 아저씨가 절 고소했다고요. 형님은 그 아파트 살고 계시면서 경비 아저씨 하나 못 맞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가 사람 쳐놓고 뺑소니 친 걸 나한테 덮어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아저씨가 혹시라도 제대로 고소 못할까봐 내가 도와드렸어. 뭐 문제 있어? 누굴 도와요? 야, 너 미쳤어?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지금 가난한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한테 뭐 억울한 거 복수라도 해보려던 모양인데 너네 당장 기다려. 지금 내 담당 변호사 오라고 할 테니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경찰이면 나한테 이래도 돼? 전화 한 통이면 니네 싹 다 옷 벗을 수 있어. 각오해 진짜. 두 동서가 저를 쥐잡듯이 잡는 동안 저는 뭐 했냐고요? 남편 손을 붙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본인 담당 변호사를 전화로 불렀지만 경찰서에 먼저 도착한 건 동서의 담당 변호사가 아닌 아버지 회사 법무팀의 사람들이었어요. 제 뒤에 서서 동서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이번 사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명함을 확인한 동서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대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아냐는 눈치였죠.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동서들이 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때 내가 땡땡 기업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는 사실은 몰랐었나 봐. 동서네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진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 법무팀이 이기려면 꽤나 똑똑한 변호사들로 불러야 할 거야. 안 그러면 패소는 불보듯 뻔하니까. 제 정체를 밝히자 두 동서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도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이렇게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반박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눈치만 보는데 그제야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일들은 법무팀에게 맡기고 돌아오고 제 정체를 알게 된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전화를 해대는 통에 한바탕 또 난리였습니다. 이사를 간 거냐, 어디로 간 거냐, 왜 그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냐 하길래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리니 2차로 기절하셨죠. 이미 저희는 아버지가 해준 장충동의 2층짜리 고급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니,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나쁜 일도 아닌데 왜 그걸 숨기긴 숨겨 가족끼리. 내가 둘째랑 셋째랑 얘기 다 들었다.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낼 테니까 너도 그만 노여움 풀어라.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뭐 섭섭하게 했다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정도로 속 좁은 사람은 아니지 아가.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가족이긴 했었나요? 조금 있으면 다 같이 여름휴가 가셔야 하잖아요. 저희 빼고요. 저희도 저희 부부 둘이서만 아버지 모시고 유럽이나 좀 다녀오려고요. 여름휴가는 아무래도 가족끼리 가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들 여름휴가나 제대로 가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전에 뺑소니 건이 좀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요. 제가 상황을 실컷 비웃으며 얘기를 하니 그동안 저한테 해온 만행들에 시어머니도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무시는데 그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속 시원한 복수였겠어요?
그간 계모와 배다른 두 동생들 밑에서 긴 차별의 역사를 맞으며 살아왔던 남편에게는 정말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확 내려가는 화끈한 복수였기에 더욱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쉽게도 두 동서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뺑소니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마음 편히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건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어떻게든 감형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자필로 편지까지 써가면서 구구절절 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받아줬냐고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편지를 쓸 거면 제가 아닌 경비 아저씨한테 쓰는 게 맞는 거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모든 편지는 다 반송시켜 버렸습니다.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그때서야 아저씨와 잘 합의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분은 제 복수가 덜 시원하다, 화끈하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동서들한테도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남편의 오랜 세월을 대신 되갚아 줄 수 있어서 나름대로 정말 속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덕분에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놨던 앙금도 조금씩 풀어나가는 계기가 됐고요. 저도 아버지의 돈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계기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아주 약간 남아있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도 이렇게 풀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세월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가족 때문에 많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나날들이었지만 요즘은 또 가족 덕분에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는 게 미움에 대한 감정이라 생각하고 캐캐 묵은 감정들을 너무 오래 가슴에 담아두지 말자 그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네요. 언제 어디서 저처럼 정의의 사도가 나타날지 모르니 다들 착하게 살자 또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이만 얘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이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비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산 규모가 최소 5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가끔 제가 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힘든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만난 지 10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친구들과 여름 휴가 때 놀러 갔던 바닷가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부끄럽지만 흔한 말로 헌팅으로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제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애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휴가지에서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났으니 사실 좀 진지하게 만나기는 꺼려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이기도 했고 워낙 외모도 호감형이라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잘생긴 데다가 연하면 더 좋지 뭘 고민하냐고 했지만 사실 저는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보다 연하에 인기도 많은 젊은 남자가 진지하게 연애할 생각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괜히 망설여지더라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저와 결혼하게 될 것 같은 운명을 느꼈다면서 저와 꼭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더군요. 제 직업이 비서라는 얘기에 평소 정장 입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면서 너무 멋있다고 만날 때마다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결국 저는 달콤한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죠. 어느새 4살이나 어린 남자와 연인 사이가 돼버렸어요. 연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나 보더라고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긴 했었는데 데이트할 때 보니 차도 외제차에 씀씀이도 또래보다 컸습니다. 평소 명품도 고민 없이 턱턱 사고 제게 선물도 자주 사주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운 정도로 고가의 가방이나 구두도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려면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둬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자신감에 넘쳐서는 오히려 제게 아무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사실 허세 부리는 것 같아 보일까봐 내가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야. 요즘 건물주 시아버지가 최고인 거 자기도 알지? 남자친구가 30도 안 된 나이에 사업까지 하고 돈도 잘 쓰는 게 아버지께서 재력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거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저는 그런 점이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해맑음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절약 정신이 투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중요한 일에 쓰는 거라고 배우면서 컸어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남의 신세 안 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남자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쓰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도움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결혼 상대로 마음에 쏙 드는 정도의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 제가 옆에서 내조하면 미래를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남자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웃어 넘겼죠. 아직 그러기엔 남자친구 나이가 너무 젊지 않냐고 둘러대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준비했더라고요. 여자에게 프로포즈란 게 얼마나 특별하고 로맨틱한 건지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인생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남자친구가 불러서 차에서 내려보니 친구들과 결혼해 줄래?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트렁크에 꽃다발과 반지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멀어버렸죠.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친구들까지 우르르 함께였으니 분위기에 휩쓸려 바로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희 언니에게만 살짝 했어요.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러자 언니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하냐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급해서 좋을 게 없다면서요. 사실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결혼 3년 만에 형부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남자 겉만 봐서 몰라? 적어도 1년은 넘게 만나봐야 하는 거야.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꼭 먼저 만나봐야 되는 거고. 너 언니 말 새겨들어. 결혼은 현실이다. 언니는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래 제게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했었거든요. 몇 년씩 연애하고 결혼해도 절대 모르는 게 사람 속이라면서 제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를 했었어요. 언니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결혼에 대해 쉽게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벌써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예비 시부모님들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한남동의 2층짜리 전원주택이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도 한 분만이 아니라 적어도 3분은 넘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빨리 오라고 성화더니 또 어딜 간 거야? 자기야, 우리 그럼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드리자. 아버지는 방에 계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잠깐 외출을 하셨다가 들어오시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른들을 만나 뵐 생각에 티는 안 냈지만 많이 긴장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인사드리자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1층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집이 넓고 고급스러운 게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노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친구 앞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사실 놀랐습니다. 커다란 방 안에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침대가 가운데 떡하니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죠. 남자친구 말로는 분명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언뜻 보아도 80세는 훌쩍 넘어 보이셨어요. 아직 30도 안 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으실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곧바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남자친구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네요. 놀랐지? 사실 우리 친아버지는 나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셨어. 그리고 몇 년 전에 새아버지랑 결혼하셨거든. 그런데 재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새아버지께서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거든. 아,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너무 힘들었겠다.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셔서 그런지 그래도 아버지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도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돼.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예쁘죠? 저는 남자친구가 마냥 철없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밝아 보였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저 준우 씨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작은 소리를 내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지는 꽤 오래되셔서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혈색이나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셨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께서 열심히 간호하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은 없는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따님이 한 분 계시다네요.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서 따로 살고 있고요. 누나라고 부르는데 사실 남보다 못해. 누나는 나랑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 어머님이 아버님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잘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상태로 만나서 재혼하신 거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돈만 보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거든. 남자친구 얘기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려고 재혼하신 걸 텐데 아버지는 저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딸은 혹여나 재산이라도 가로챌까 싶어 의심만 한다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그때 집에 돌아오신 남자친구 어머니를 뵙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디를 다녀오신 줄은 몰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화려했어요. 어깨까지 오는 붉은 머리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에 끼고 화려한 보석 목걸이와 귀걸이를 치렁치렁 하셨더라고요. 의상은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굉장히 젊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 얼굴이며 목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시더라고요. 조금 전 2층에서 만나 뵌 남자친구의 새아버지와는 정말 부부 사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조금 과장해서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 내가 손님을 모셔놓고 늦었네.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이 이 시간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희도 금방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왜 다녀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혹시나 어머니께서 어디가 안 좋으신가 싶어 걱정돼서 물었는데 병원이 그런 병원이 아니더군요. 역시 나이를 거스를 정도의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는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턱이 너무 처져서 주사 좀 맞느라고 늦었지. 요즘 유명한 V라인 주사, 그거 맞고 오느라고 좀 늦었지 뭐예요. 이제 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해맑고 엄청 밝으셨어요. 애교도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힘드셔서 본인을 꾸미고 가꾸는 데 투자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줌마,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쩜 아무것도 안 내왔어? 도대체 뭣들 하는 거야? 내가 둘째 마누라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빨리 먹을 것들 좀 내와요. 어머니, 아까 커피 마셨어요. 저희가 위층에 올라가서 아버님 뵙고 내려오는 동안 다 치우셨나 봐요. 어머, 아가씨는 뭘 또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래? 아, 비서라더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막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나 보다 동질감 느껴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투는 참 묘했습니다. 제게 말을 놓지 않으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저를 대하는 방식도 특이했어요. 분명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 혹은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아가씨 정도로만 대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들고 있는 가방, 그거 무슨 브랜드야? 난 난생 처음 보는데 그런 가방? 아, 이거 브랜드 아니에요. 전 원래 명품은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쁘면 사거든요. 어머, 그게 예뻐? 젊은 사람이 취향이 참 특이하네. 엄마, 우리 자기는 엄마랑 나랑은 달라. 땡땡대학교 알지? 우리 자기 거기 나왔다니까? 완전 배운 여자야. 그래? 그렇게 좋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왜 남의 밑에서 시중을 드시는 일을 할까? 어머니 사실 그게 저는 제가 비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남자친구 어머니께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분주해지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금방 나오시기는 했는데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좀 의아했어요. 어머니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조금 전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름하고 낡은 옷으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게 브랜드 가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만 저런 시장에서나 살 법한 옷들이 어디서 났나 싶었죠. 잠시 뒤 남자친구의 누님이 등장하고 나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딸 앞에서 소박하고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누님이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서는 괜한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딸에게 아들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곧바로 남자친구의 누님이 제게 그럼 예비 며느리인 거냐고 물었지만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어머님께선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면서요. 남자친구는 그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프로포즈도 했다고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의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저는 그 순간 분명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이라는 게 가장 걸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 30대면 아이 하나 금방 가지겠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새어머니야말로 창피한 줄 모르고 환각 앞두고서는 백수 아들까지 달고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걸 왜 따져요? 요즘 세상에 연상연하가 뭐가 흠이라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백수야? 요즘 사업하잖아.
얘가 가만 보면 완전 사업 체질이라고. 투자금만 넉넉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지금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야, 너 김준우 아니고 이준우잖아. 너는 돈 때문에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친아버지를 버리냐? 혹여나 정신없는 우리 아버지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내 재산에 손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네 어머니 단속도 좀 잘하고. 저는 제가 아무래도 오늘 날을 잘못 잡았다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흔하게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눈에는 남자친구 누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았죠. 제 남자친구가 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딱히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기를 죽이고 구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워서 혼났습니다. 아직 남의 집 일인데 제가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남자친구 말이 처음부터 누님은 재혼을 반대했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다 늙은 할아버지랑 재혼하려는 자체가 재산 뺏으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재혼 전에 이미 이 집 명의를 누나 앞으로 돌려놨대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재혼 허락 안 한다고 해서요. 잠시 뒤 남자친구의 누나가 돌아가고 저도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눈물을 쏟으시며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푹 안겨 계셨습니다.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요. 여보, 당신 딸내미가 나한테 하는 거 봤지? 제가 저런다니까. 당신이 빨리 일어나서 나랑 우리 아들 지켜줘야지. 남자친구 어머님의 애교에 아버님은 누워서도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손가락까지 까딱거리시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나서 저 못된 딸년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도 못해주면서 당신이 무슨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때 말한 그 건물은 꼭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줘야 돼. 알았지? 나랑 약속해, 응? 정말 어머님의 말귀를 다 알아듣기는 들으시는 건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눈물을 쓱 닦으시더니 아버지의 이마에 쪽 입을 맞춰주셨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나예요. 지금 당장 우리 남편 건물 증여 관련 서류랑 이원장 가지고 바로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저는 놀라 그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사실 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본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저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죠. 하지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조금 전 누님이 왔다 간 일만으로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어머니의 일까지 얘기하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제가 혼자 거실에 있을 때 제게 오시더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아직도 있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가씨가 눈치가 없네. 우리가 집안일로 정신이 없어서 외부인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문이 막힌 채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먼저 집에 간다고 메시지만 보냈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걸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먹으면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제가 돌아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누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답니다. 내가 네 엄마 단속 잘하라고 했지? 이 집안에 너희 모자지간 편은 아무도 없어.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아버지 변호사가 건물 증여 서류 가지고 너희 엄마한테 갈 일 절대 없다고.
남자친구의 누님은 건물에 건자도 가질 생각하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아버지 재산에 욕심을 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버리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돼버리면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함께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된다면서 서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누나와 아버지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네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만들어갈 가족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줄곧 어머니와 단둘이만 지내다가 이제야 가족이 생겨 좋았을 텐데 그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속상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그런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친구와 가족이 되면 남자친구 어머니와도 가족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감수해야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도 남자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꿈꿨으니까요. 명절 연휴에 남자친구가 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친구가 여자친구와 가려고 호텔 예약을 해뒀는데 일이 생겨 못 가게 됐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양도를 받았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 항상 두 분이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여행 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면서 이번엔 꼭 둘이 가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호텔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알아보니 시즌에는 예약하기도 힘든 호텔이더라고요. 그런데 체크인을 하다 보니 예약자 이름이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친구 여자친구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여행은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목소리가 핸드폰 밖에 제 귀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너 어디야? 명색이 장남이란 놈이 명절인데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를 그렇게 싸들어다니는 거야? 나 우리 자기랑 여행 갔다가 지금 집에 올라가는 길인데 무슨 일 있어? 여행?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렇지. 걔는 결혼 전에 어떻게 남자랑 여행을 다니고 그런다니? 걔 부모는 딸내미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아? 엄마는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그런 고루한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나랑 우리 자기는 결혼할 사이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땅치 않아 하시는데 이번 일로 더 미움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기도 하니 가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좋아하더라고요. 제게 역시 현명하다면서 손가락까지 죽여 올렸죠.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어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남자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셨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에 온 게 달갑지 않으신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셨어요. 저는 한번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말도 없이 명절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으니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난 케이크는 신세계 백화점 거 아니면 안 먹는데. 암튼 고마워요. 아줌마, 이거 같이들 나눠 먹어요. 제가 사온 케이크는 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저에 대해 아시는 거라고는 나이나 직업 정도밖에 없으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티를 내시는 걸까 싶었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미움 받아본 적이라고는 없거든요. 저는 방법을 바꿔서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예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어머, 신세계 케이크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나중에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듣기로는 20대 초반부터 비서 일만 했다던데. 그래도 직업이 있어서 월급은 좀 받나 봐요? 월급쟁이가 그런 비싼 케이크도 사 먹는 걸 보면? 계속 듣다 보니 슬슬 남자친구 어머님의 이상한 말투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이상하게 섞어서 쓰는 희한한 말투 말이죠. 어머니, 작은 회사는 몰라도 기업에서는 비서실 파워가 되게 막강해요. 거기다가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실세나 다름없죠. 저는 어머님과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려드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말에 자꾸만 피식피식 비웃으셨어요. 콧방귀도 간간히 뀌시면서요. 원래 신여병 걸린 애들이 알아서 회사에 충성하는 거지 뭐. 그 충신들 덕분에 회사도 돌아가는 거고. 저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게 했지만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편을 들겠다고 제 말을 좀 거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가게만 하느라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봤으면서 뭘 안다고 자꾸 우리 자기한테 뭐라고 해. 난 우리 자기가 정장 딱 입고 멋지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던데. 너는 사업한다는 놈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아유. 다 늙은 아저씨들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딴 게 무슨 직업이라고. 멋있긴 뭐가 멋있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게 하는 말씀이 맞나 싶어서요.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야 하는 건 저인데 오히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라 가봐야 하니 제게 그만 돌아가라고요. 아가씨가 자꾸 우리 집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이 집에 드나드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나는 나이도 많고 평생 열심히 일만 한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어요. 나는 부잣집에서 곱고 귀하게 자란 아가씨랑 내 아들 이어줄 생각이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인사하러 올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번 월급은 그대로 다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도 있어요. 그것도 작아요. 이 정도면 준우 씨에 비해 결혼 조건은 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 엄마. 난 아직 엄마랑 아버지한테 얹혀 살잖아. 우리 자기 정도면 완벽하지. 그리고 왜 나랑 결혼할 사람을 엄마 마음대로 정해? 난 무조건 우리 자기랑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의 말에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쫓기듯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어요. 벌써 2번째였죠. 이 집에서 천대를 당한 거 말이죠.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풀어주려고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실없는 소리까지 해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은 재혼하시기 전에 동네에서 이런저런 장사를 전전하셨대요. 어떨 땐 순댓국도 팔고 그러다 망하면 또 호프집도 하고 그러다 새아버지를 만나셨대요. 새아버지가 시장 골목에 건물이 있어서 자주 가게에서 왔었는데 사채놀이 비슷하게 하면서 가게 상인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했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눈이 맞아 재혼까지 하신 거였죠. 남자친구는 그래서 어머님 자격지심이 좀 있다고 오시며 말투도 고상해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거라네요.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를 대하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방식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미래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30대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만 남자친구와 만약 결혼하게 돼도 전혀 화목한 가정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됐어요. 하마터면 제가 제 손에 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어버릴 뻔했지 뭐예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연락 없이 불쑥 말이죠. 너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여길 또 왜 온 거야? 넌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니? 남자한테 빠져서 네 자존심도 다 버릴 만큼?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없는 건 어머님네 모자지간 같은데요? 뭐야?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 선을 넘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내 아들 잡아서 어떻게든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지? 본색은 이제 어머니께서 드러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상한 척 좀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획 돌변했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찻잔까지 바닥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해? 그래, 이게 바로 내 본색이다. 어쩔래?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남자친구는 상황을 보자마자 놀라 어머님에게 그만하라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제 몸에 남자친구의 손이 닿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자기 많이 아팠지? 저는 제 얼굴을 쓰다듬는 남자친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이상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순간 제게 성큼 다가온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릴 정도로요. 어쭈, 이년 봐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니년처럼 나이도 많고 커피나 타는 천한년이랑 결혼을 하니? 난 절대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어. 예비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결국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아껴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그러니까 맑게 알아먹었으면 우리 집에서 그만 썩 꺼져. 너 같은 건 길거리에 나가면 널리고 널렸거든. 원래도 제정신 아닌 집구석인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번쩍 뜨고는 또 제 뺨이라도 내려치려고 하는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한 대야 어쩌다 맞아줬다고 해도 두 대는 맞아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꽃뱀한테 말입니다. 저는 제 얼굴로 날아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낚아챘어요. 소시적 유명한 꽃뱀이라길래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겠다 싶었는데 이제 감이 아예 떨어졌나 봐요. 나더러 커피나 타는 천한년이라고요? 웃기시네. 내가 모신다는 우리 회장님이 바로 우리 친아빠예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남자친구도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더군요. 그럴 만했습니다. 제가 꽃뱀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웠겠지만 제일 놀란 건 제가 다닌다는 회사가 저희 아버지 회사라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속이긴 내가 뭘 속여? 굳이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일까지 너한테 얘기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설마 날 못 믿은 거야? 내가 자기가 돈 많은 집 딸인 거 알면 어떻게 할까 봐? 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아쉬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많은 유부녀 비위 맞춰가며 힘들게 빨대 꽂을 필요 없었는데. 뭔 소리야? 유부녀라니.
남자친구는 순간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를 줄 알았나 보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전개냐고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비서로 일한 회사는 아버지 회사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비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희귀한 병이라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달리기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수술을 2번이나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매일 드셔야 하는 약도 있고 수시로 건강 체크가 필요한 분이세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서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문대 간호과를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아주 잠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부탁으로 회사에 들어갔죠. 당시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서 재혼하셨다지만 재혼하자마자 류게릭 판정을 받으신 건데 곁에서 평생 돌보기로 하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친딸인데도 사실 비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제 꿈까지 접어야 한다는 게 속상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큰 회사를 운영해 오시다 보니 책임감이 엄청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회사에는 큰 타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곁에서 살뜰히 보살펴 준다면 아버지는 병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까지 듣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다행히도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배운 기술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오신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비웃는 것도 모자라서 저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제 남자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여행 다녀오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저는 남자친구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발 아래 뭐가 있는지 자꾸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저는 몸을 숙여 의자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아래 웬 여자 립스틱이 떨어져 있더군요. 분명 제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립스틱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립스틱에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바로 호텔에서 봤던 예약자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 그 립스틱에 대해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그냥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조수석 앞 서랍에 넣어뒀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길래 하마터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은 어머님의 이름이 아니었죠.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내내 남자친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제게 숨기는 게 분명 있다는 거니까요. 분명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제가 립스틱에서 봤던 이름과 호텔 예약자였던 여자의 이름을 찾았어요. 저는 여자 연락처만 알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참 허술하더군요. 그 여자와 세일 수도 없이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5천, 딱 5천만 구해주면 된다니까. 누나, 나 못 믿어? 이거 다 사업 자금이잖아. 우리 사업 잘해보려고. 남편이 자꾸 의심해. 5천이면 모를 리가 없잖아. 우선 1,0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상황 봐서 연락할게. 사랑해. 저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그 여자와 매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내연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항상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다 생활비로 쓴 것 같았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새아버지께서 생활비도 넉넉히 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깜빡 속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돈 많은 유부녀에게 저와 데이트 비용까지 받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명절 때 갔던 호텔도 내연녀가 남자친구와 가려고 예약해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여자이다 보니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호텔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소름이 끼쳤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뭘 했나 싶더군요. 남자친구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유부녀를 계속 만나면서 정말 저와 결혼이라도 하려고 한 거였을까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기 힘들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저는 눈물을 훔치고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재빨리 핸드폰에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중에 발뺌할 것까지 생각해서 통화 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 모두 다요. 저장한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가지고 뭘 어쩌려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친구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대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친구를 망신 주려고 했어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겠더군요. 문제는 제 남자친구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장한 메시지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보이는 대로 저장해서 전송했더니 남자친구와 모르는 번호의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저장되어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르는 번호로 저장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혼했다는 아버지 말이죠. 네 엄마 왜 전화 안 받냐? 영감탱이 시중 드느라 엄청 바쁜가 봐.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던데 아직도 그 영감탱이 딸내미가 돈줄 막고 있는 거야? 좀 기다려. 나랑 엄마도 미치겠어. 재수없는 누님께서 중간에서 아주 짜증나게 한다니까. 우선 네 돈이라도 좀 보내봐. 돈이 있어야 아버지도 뭘 할 거 아니야? 나도 돈 없어서 요즘 데이트 비용까지 그 유부녀한테 알랑방귀 껴서 받은 돈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조금만 더 작업하면 영감탱이가 건물 넘겨줄 것 같다고 했어. 그러게 가난한 여자랑 연애를 뭐하러 해? 돈 많은 물줄 하나 잡아서 빨리 장가나 가라니까. 남자친구네 가족은 몽땅 다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두 분을 아주 그대로 빼다 박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친구는 아주 앞뒤가 철저하게 다른 인간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내연녀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식상 이혼만 하고 연락까지 하고 지낸다는 건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걸 가지고 제 앞에서 구구절절 불쌍한 척 한 것도 너무 가증스럽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헤어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갔을 때 배웠던 남자친구 아버지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 한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야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혹여나 그 꽃뱀 모자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꼴은 못 보겠더군요. 생각보다 일은 간단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내용을 모두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보냈죠. 그 연락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되더군요. 이제 바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에 놀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 드디어 남자친구 누님이 나타났어요. 남자친구의 누님은 성큼성큼 다가가 어머니 얼굴에 웬 봉투를 던졌습니다. 누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어디서 뭘 들고 와서 이래? 누나? 꽃뱀 아들 새끼 주제에 어디서 소름 끼치게 나더러 누나래.
그래, 하긴 네 말대로 고생은 고생이었겠더라. 두 집 살림하느라 아주 정신없었겠어. 남자친구는 누나가 던진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내용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님은 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고 바로 어머니 뒤에 사람을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혼한 남편과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는 사진이 많이도 찍혔더라고요. 이 사진이 뭐, 이혼했어도 자식이 있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지. 내가 뭐 죄졌어? 어머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단순히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난 거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남자친구의 누나가 어머니 얼굴에 던졌습니다. 요즘은 이혼한 부부끼리도 모텔 가고 그러나 봐. 저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막장이고 돈이면 뭐든 하는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선은 언제나 승리하는 게 맞았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아버님 담당 변호사께서 아버님이 타신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등장에 다들 놀란 눈치였죠. 우리 여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보네. 오랜만에 휠체어도 타셨으니 우리 산책이나 갈까요? 그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휠체어 옆에 착 붙어서 아버님에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야? 내가 방금 던진 사진 못 봤어요? 설마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랑 변호사한테 먼저 보냈지. 뭐야? 벌써 보냈다고? 누나, 도대체 왜 이래? 난 건물만 받으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누나가 다 가져. 건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호구로 보여? 어디서 사기꾼 주제에 남의 재산을 넘봐? 그리고 그 순간 변호사는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유언장 변경을 하셨다네요. 모든 재산은 다 딸 앞으로 증여할 생각이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 더는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제 일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글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집에서 달려나오더니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가? 나랑 같이 가야지. 어머 아가야 너 참 성격이 급하구나. 우리 그때 신세계 가서 케이크 같이 먹기로 했잖아. 우리 지금 가서 너희 결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나눌까? 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른 꽃뱀 모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이 집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어떻게든 저에게라도 붙어보려고 했나 봅니다. 자기야, 자기도 알잖아. 난 자기가 가난한 줄 알고도 사랑했어. 그래서 돈 많은 여자들 다 버리고도 자기랑 결혼하려고 한 거니까.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용서해주고 받아줘. 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이걸 어쩌나? 상황이 아직 끝이 아닌데. 어머, 저기 이제야 오시네. 여기에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준비한 마지막 복수가 이제야 도착했더군요. 지금 씩씩거리며 다가오는 남자는 바로 남자친구가 만나던 그 호구 내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호구 내연녀의 SNS를 찾아 그 여자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했죠.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전하고 불륜 상대인 남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 집에 오면 그 불륜남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딱 마침 도착했더군요. 그날 이후 꽃뱀 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둘 다 소송에 걸려 잘못하면 형까지 살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부녀가 남편의 회사 돈까지 손을 대 남자친구 사업자금을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부녀와 남자친구는 횡령 혐의로 소송 중이었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혼인빙자 사기로 소송 중이라네요. 제 이런 막장 얘기를 혹여나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언니는 제게 괜찮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참 거지 같은 일에 휘말려 하마터면 인생 망할 뻔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게 돼서 그 꽃뱀 모자와 인연을 끊었으니 말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